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있는 김종호라고 합니다. 앞에 발표하신 김정인 교수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김정인 교수님은 저나 계속 환경 쪽에서 관련 업무를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었고, 하다 보니 김정인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특별히 코멘트하거나 할 내용은 따로 없고요. 다만 그래서 제가 이제 발표를 보면서 전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토론을 오늘 좀 따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약간 좀 개념적이고 좀 더 이제 거시적인 환경과 관련된 이슈 관련된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게 첫 번째 건 이제 지속가능 발전 개념과 관련된 건데요. 이 그림은 허먼데일리라는 생태경제학자가 이제 제시했던 그걸 이제 제가 약간 강화해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 시기를 거치면서 인간의 활동이 왼쪽 엄청나게 확장이 되면서 결국 지구 생태계에 비해서 경제 규모가 굉장히 커지면서 결국 옛날에 인공자본이 희소한 시대, 그러니까 성장이 절대선이었던 시대에서 새로운 시대로 이제 들어갔다. 그러면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게 중요한 발전 이념이 되는 시대로 왔다. 이게 이제 MT 월드에서 풀 월드로 이제 변화된 거라는 아주 단순한 얘기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이제 현재 얘기하는 지속가능 발전에 있는 어떤 기저에 있는 기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핵심은, 중요한 거는 이렇게 결국 자연자본이 희소한 시대, 현재 희소성의 대표적인 거라면 이제 기후변화 같은 거죠. 싱크로서의 자연의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제한되는 현재 상황이 됐는데, 이 자연자본이 희소한 시대에서 지속가능 발전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지속가능 발전, 현재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경제사회 환경의 조화를 많이 얘기하는데, 원래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는 핵심은 그거였죠. 그러니까 자연자본의 희소성에 근거한 세대간 형평성이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대간 형평성이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고, 그리고 그 근저에 있는 게 결국 자연자본 문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환경, 생태가 키워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세대간 형평성의 근데 문제는 현재 이미 어느 정도 사는데 문제가 없는 선진국도 있지만, 사실은 기본적인 생계가 전혀 유지가 되지 않는 후진국들, 얘들은 발전을 하려면 자연자본을 결국은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들한테 사용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결국 이 세대 간 형평성이라는 게 결국은 세대 내 형평성의 문제랑 직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게 자연자본이라는 거하고, 그리고 세대 간 형평성 플러스 세대 내 형평성, 이게 지속가능 발전의 어떤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사회 발전의 경로와 관련되는 건데, 이 그림은 보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수평축이 HDI라는 지수, 그러니까 0에서 1까지고 1로 갈수록 웰빙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수입니다. UNDP에서 매년 발표를 하고 있는데, 1로 갈수록 기본적인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수준이 축적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두 개의 선이 있습니다. 여기 점선이 두 개가 있고, 0.7이 어느 정도 0.7을 넘어가면, HDI가 0.7을 넘어가면 기본적인 삶의 수준이 유지되고, 0.8을 넘어가면은, 더 오른쪽에 있는 0.8을 넘어가면은 아주 웬만큼 충분한 정도의 수준이 되는 거다, 웰빙 수준이 되는 거다는 기준 수준인 거죠. 그 다음에 이 수직축이 아까 김정인 교수님께서 발표하실 때 잠깐 나왔던 생태 발자국을 측정하는 축입니다. 이 생태 발자국은 이 측정 연도에 따라서 값이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요. 이게 결국 이제 1인당 환경 부하를 측정하는, 단순히 얘기하면 측정하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위에 있는 선이 1961년도에 지구 생태계 전체를 기준으로 1인당 의 생태 용량의 기준선이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거죠. 이게 물질 소비가 늘어나고 발전하면서 줄어들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여기 점들이 있습니다. 이 점들이 이제 중요한 건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게 대부분 선진국이고요. 그리고 요 아래 있는 게 아프리카라는
나라들입니다. 자, 이쪽에 있는 나라들이 의미하는 거는 HDI가 높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는 어느 정도 웰빙이라는 건 충족이 된다. 근데 생태적 측면에서, 환경 측면에서 보면은 지구 용량보다 그러니까 1인당 써야 될 자원을 훨씬 더 많이 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선진국 그룹들 여기 있는 거고, 이 아프리카 같은 그 후진국 그룹은 반대인 거죠. 기본적인 웰빙이 축적되지 않고 대신에 자연의 환경에 대한 부하는 훨씬 더 적은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놓고 보면은 결국 사회가 지금까지 발전해 온 게 이 방향으로 이렇게 발전해 온 거죠. 발전해 온 거고, 여기 쉐이드된 영역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속 가능한 영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웰빙 되면서 그리고 자연의 환경에 대한 지구 생태계에 대한 부하도 적은 이 영역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경제 발전 경로라는 건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왔는데 과연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가는 게 가능할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거고, 결국 사실은 이제 선진국들이 이쪽을 먼저 가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개도국 보고 이쪽으로 가라고 할 게 아니고 선진국들이 일로 갈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줘야지 사실은 그 앞으로 지구 전체가 우리가 화성으로 옮겨가지 않더라도 지구에서 살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HDI가 0.9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고, 그리고 이 1인당 그 생태 발자국이 이 6 언저리에 있으니까 여기 어디에 있는, 우리나라 이쪽에 있는 거고, 사실은 이게 지구 생태계 관점에서 보면 아래로 빨리 내려가야 되는 상황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나라의 생태 발자국 계산한 거고요. 보시면 생태 용량 자체는 뭐 크게 변하지 않는데, 우리가 경제가 발전한 과정에서 물질 소비, 에너지 소비가 엄청나게 늘어나가면서 이게 빨간 게 이제 일종의 생태 부채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계속 누적돼 가지고 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도 마찬가지 여기 일부분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을 드리면, 이건 뭐 위에 있는 IPAT는 많이 보셨을 거고, 이거를 응용해서 그냥 우리나라 온실가스 대표적인 거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그냥 이건 약간 기계적으로 분해한 겁니다. 보시면 그냥 단순 변화율이건 아니면 이제 분모 문제로 인한 걸 조정 분야를 보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우리나라가 90년부터 2018년까지 거의 이제 2배 정도 늘었는데요. 그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는 아무래도 이제 GDP, 그러니까 성장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죠.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기술 발전이라는 건 사실은 그걸 충분히 상쇄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그랬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유럽과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쪽 에너지 집약도 관련된 부분이 특이하게, 일반적으로 유럽 국가들이 경제가 발전하면서 서비스화되면서 에너지 사용이 확 줄어드는데, 우리는 사실은 산업 구조가 반대 방향으로 왔었죠. 그러면서 이쪽이 별로 이제 그 감세 기여를 못했던 건데,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제일 중요한 얘기는, 자, 이 요소들과 관련되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정책적인 목표나 이슈와 관련된 것도 있죠. 뭐 탄소 중립,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문제, 그리고 산업군역 문제, 재생에너지 관련 문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얘들 간에 중요한 정책적 상충 관계가 있는 거죠. 상충 관계가 있는 거고, 결국 그러면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뭘 강조할 건지, 뭘 중요시할 건지, 지금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하지만 이게 기존의 성장 패턴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탄소 중립이 과연 가능할까? 는 의문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거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굉장히 커다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산업구조 같은 것도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 근데 그게 과연 우리 먹거리를 대체할 만한 게 과연 쉽게 나올 수 있느냐는 문제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게 이 정책 영역이랑 바로 이제 직결되는 문제인 건데, 어쨌건 간에 이제 정책 목표 간에 상충이 된다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문제인 거고, 이 모든 걸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고려해 가지고 결국 사회적 합의를 잘 이뤄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